2025년 11월의 늦은 밤,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깊은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다. 25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김태수는 경비실 모니터 앞에서 익숙한 야간 순찰 화면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정문, 후문, 어린이 놀이터. 매일 밤 수백 번도 넘게 본 그 장면들이었다. 58세의 김태수에게 경비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였다. 33세에 이곳에 처음 발령받은 이후 그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봐왔다.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젊은 부부가 중년이 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그에게 이 아파트는 그저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담긴 거대한 앨범 같았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다. 김태수는 보온병에 담아온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때였다. 101동 엘리베이터 홀 CCTV 화면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김태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밤늦게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노인의 걸음걸이는 92세 어르신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차고 안정적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노인의 옷차림이었다. 11월 말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얇은 회색 가발이 코트 한 벌만 걸치고 있었다. 목도리도 모자도 없었다. 그런데도 춥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상한데 김태수는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확대했다. 노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고 또렷했다. 그리고 그 표정에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듯한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천사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다. 김태수는 그 집을 잘 알고 있었다. 3개월 전 92세의 박성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이었다. 할아버지의 손자 박준혁이 간간히 들러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집을 비우지는 못한 상태였다. 노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쓰다듬었다. 그 동작은 마치 오랜 친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뭐지? 저분은.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빈집 앞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노인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노인의 눈빛이 화면 너머로 자신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김태수는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저 노인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아니 자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은.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 쪽으로. 김태수는 황급히 다른 카메라로 전환했다. 계단 CCTV, 1층 로비 CCTV, 정문 CCTV. 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김태수는 녹화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분명히 있었다. 노인이 101동 엘리베이터 홀에 나타나서 천사호 앞에 서 있다가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타임스탬프는 정확했다. 오전 0시 27분부터 0시 34분까지 7분간의 녹화 영상.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노인이 나타나기 전이나 후에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춘 기록이 없었다. 계단으로 올라왔다는 뜻인가? 92세의 노인이 10층까지 계단으로. 그것도 숨 한 번 안 차고. 김태수는 혹시나 싶어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정문과 후문의 출입 기록을 모두 뒤졌다. 그날 밤 10시 이후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은 단 3명. 307호의 직장인, 505호의 대학생, 그리고 712호의 주부. 노인은 없었다. 이게 무슨... 김태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25년간 경비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출입 기록도 없이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노인. 그것도 작고한 박성환 할아버지의 집 앞에서. 그는 혹시나 싶어 경비실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찾아냈다. 5년 전 아파트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사진 한 구석에 각성환 할아버지가 있었다. 당시 87세였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김태수는 사진을 들고 다시 CCTV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CCTV 속 노인의 얼굴을 그는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분명히 봤다. 하지만 어디서? 그날 밤 김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인의 눈빛이 천사오문을 쓰다듬던 그 손길이 카메라를 바라보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하나의 불가능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 사람, 혹시...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경비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5세의 박준혁이었다. 고 박성환 할아버지의 손자였다. 그는 천사호 정리를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이곳을 찾았다. 태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준혁의 인사에 김태수는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대답했다. 간밤에 본 그 장면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준혁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몹시 힘들어했다. 그런 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을까? 준혁 씨, 잠깐만요. 결국 김태수는 말했다. 준혁이 돌아섰다.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간밤의 일을 설명했다. CCTV에 나타난 노인, 천사호 앞에서의 그 행동,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것까지. 준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는 듯했다. 하지만 점차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김태수는 준혁을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다. 간밤의 영상을 재생했다. 노인이 복도에 나타나는 장면, 천사호 앞에 서는 장면, 문을 쓰다듬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 준혁은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1953년이라는 연도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이 있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군복을 입은 청년. 그의 얼굴은 전쟁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온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CCTV 속 노인의 눈빛과 똑같았다. 김태수는 사진과 CCTV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70년의 세월이라는 시간차를 고려하면 믿기 어렵지만 같은 사람이었다. 얼굴의 윤곽, 눈의 모양, 미간의 주름살, 입꼬리의 각도,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태수의 물음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사진을 움켜쥔 채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찾으셨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을 1953년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분을 찾고 계셨어요. 이름도 부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이 사진 한 장과
그날의 기억만 남아 있었죠.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분을 다시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저도 없었을 거라고. 우리 가족 전체가 그분 덕분에 존재한다고. 김태수는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간밤에 CCTV에 나타난 그 노인이 70년 전에 각성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그 청년이라는 것인가?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준혁이 말했다. 이 사진 속분이 1953년에 25살이었다면 지금은 97살이에요. 그리고 CCTV 속분은 아무리 봐도 90이 넘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80대 정도로 보여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CCTV 속 노인의 걸음걸이, 자세, 움직임, 모든 것이 90대의 초고령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건강하고 활기찼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김태수가 출입 기록을 보여주었다. 이분이 아파트에 들어온 기록이 없어요.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디지털 기록으로 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셨을까요? 준혁이 물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올 거야. 약속을 지키러. 저는 그냥 노안으로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는데. 준혁은 천사호의 열쇠를 꺼내 들었다. 할아버지 방을 같이 보시겠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천사호의 문이 열렸다. 3개월간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박성환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거실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화분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 만 책이 펼쳐져 있었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서재로 김태수를 안내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사이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물건들이에요. 저도 몇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이 나타났다. 낡은 군번줄, 빛바랜 인식표,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모두 한국전쟁 시절의 것들이었다. 준혁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젊은 시절에 박성환 할아버지가 있었다.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휴전선 근처에서 찍은 사진, 야전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히 보관된 사진이 있었다. 아까 준혁이 보여준 그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다. 1953년 7월 12일. 이름 모르은인.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 은혜를 갚겠습니다. 박성환.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비뚤비뚤했다. 그 절박함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준혁이 설명했다. 1953년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평생 이분을 찾으셨어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전후에도 뒤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하지만 이분의 이름도 소속 부대도 고향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그날 할아버지를 구해주고 떠난 군인이라는 것만. 김태수는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25세의 젊은이, 군복이 너덜너덜하고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누군가를 구하고 지키려는 의지로 가득한 눈빛.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겪으신 건가요? 김태수의 질문에 준혁은 상자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박성환 할아버지가 직접 쓴 회고록이었다. 할아버지가 80세 되시던 해에 쓰신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기록해두고 싶으셨대요. 준혁은 수첩을 펼쳤다.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1953년 7월 12일. 나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우리 부대는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이었다. 나는 당시 22살. 징집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참이었다. 그날 새벽 폭격이 시작되었고 나는 그만 엄폐호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폭격에 땅이 흔들렸고 귀가 멍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무너진 참호 속에 갇혀 있었다. 다리가 잔해에 깔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불이 났다. 포탄에 맞은 탄약 상자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22살에 집에 계신 부모님도 못 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때였다. 누군가 나를 끌어내는 손길이 느껴졌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분이었다. 군복의 계급장으로 보아 상사쯤 되어 보이는 군인이었다. 나보다 서너 살 많을까. 그분은 말없이 나를 끌어냈다. 폭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길이 번지는 참호 속에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또렷이 기억한다. 그분의 눈빛,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의지. 나를 업고 2km를 달렸다고 했다. 야전병원까지. 그리고 나를 의무병에게 맡기고는 말없이 사라지셨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부러졌지만 목숨은 건졌다. 나를 구해준 그분을 찾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름도 소속도. 단지 한 의무병이 사진 한 장을 주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남기신 거라고. 준혁은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그날 이후 평생을 그분을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전사자도 많았고 실종자도 많았다. 혹시 그분도. 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손자를 보게 된 것도 모두 그분 덕분이다. 준혁은 수첩을 덮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도. 준혁아, 내가 못 찾으면 내가 찾아다오. 꼭 그분을 찾아서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라고. 김태수는 다시 CCTV 화면을 보았다. 천사호 앞에 선 노인, 문을 쓰다듬던 그 손길, 카메라를 바라보던 그 눈빛. 혹시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건 아닐까요? 70년 전의 약속을. 준혁과 김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상식을 넘어서 있었다. 그날 밤부터 준혁과 김태수는 매일 밤 경비실에서 대기했다. 혹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첩, 사진, 편지, 70년간 모은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준혁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집요하게 은인을 찾았는지 알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까지 박성환 할아버지는 전후의 명단을 수십 번 확인했다. 신문에 광고를 실었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고 인터넷이 생긴 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다. 1953년 7월 12일 최전방에서 부상당한 이병을 구해준 상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70년간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다. 마치 그 청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해요. 준혁이 말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구했다면 분명 목격자가 있었을 거예요. 같은 부대원들이라도.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혼자만의 기억인 것처럼. 김태수가 준혁의 말을 받았다.
둘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김태수는 아파트의 모든 CCTV 기록을 3개월치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다. 혹시 그 전에도 노인이 나타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발견했다. 박성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같은 노인이 아파트에 나타났었다. 하지만 그때는 천사호까지 가지 못했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그대로 돌아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준혁은 그날을 기억했다. 할아버지는 그날 유난히 불안해하셨다. 할아버지가 계속 창문 쪽을 보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리셨죠. 오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저는 그냥 헛것을 보시는 줄 알았는데.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넘겼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그리고 노인이 처음 CCTV에 나타난 날은 11월 20일. 할아버지의 49제가 끝난 직후였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준혁은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할아버지가 쓴 마지막 글이 있었다. 2025년 8월 10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의식도 점점 흐려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러. 어떻게 하냐고? 나는 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953년 그날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때 나는 보았다. 그분의 눈에서 빛나던 그 무언가를. 그분은 천사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수호신이었을지도. 어떤 존재든 그분은 나를 살렸고 나에게 70년의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행복했다.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손자를 안아보았다. 이제 나는 간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가는 것이 가슴 아프다. 준혁아, 내가 대신 만나주렴. 그리고 전해다오. 박성환은 그분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준혁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11월 27일 밤. 준혁은 또다시 경비실에 있었다. 김태수와 함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주일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정이 지났다. 김태수는 보온병에 커피를 따라 준혁에게 건넸다. 준혁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받아들었다. 그때였다. 저기, 김태수가 소리쳤다. 101동 엘리베이터 홀 카메라.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회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노인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났다. 가봐야 해요. 잠깐. 준혁 씨. 김태수가 말렸다. 천천히 가세요. 놀라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실을 나섰다. 101동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 준혁은 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혁은 숨을 멈췄다. 복도 끝. 천사호 앞에 노인이 서 있었다. 일주일 전 CCTV에서 본 바로 그 자세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다가갔다. 노인은 준혁의 발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문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준혁을 보았다. 순간 준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노인의 눈빛. 70년 전 사진 속 청년의 눈빛과 똑같았다. 맑고 깊고 온기로 가득한 눈빛. 당신은, 노인이 말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젊고 힘찼다. 박성환의 손자로구나.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걸까? 처음 보는 사이인데.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놀랐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인지,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도. 할아버지를 아세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1953년 7월 12일. 나는 그를 만났다. 불길 속에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이었다. 이 노인이 70년 전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그 청년이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존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사람은 나다. 내 할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훨씬 많았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천사호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지금 안 계시지? 할아버지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래, 나는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오실 거라는 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러 오실 거야. 라고. 노인의 눈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나는 노인이 말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다. 1953년 그날 내가 그를 구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가 나를 구해준 거지. 무슨 뜻이신지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노인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내 할아버지에게 전해다오. 내가 왔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잠깐만요. 준혁이 노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부드럽게 손을 빼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반드시. 그때까지 잘 살아라. 준혁아. 노인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계단 쪽으로. 준혁은 황급히 뒤따랐다. 하지만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준혁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층까지. 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김태수는 황급히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요. 준혁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그분이에요. 할아버지를 구한 그 사람. 김태수는 CCTV 기록을 되돌렸다. 노인이 백일동에 나타나서 천사호 앞에 섰다가 준혁과 대화를 나누고 계단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이름이라도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사라지시기 전에. 준혁은 녹화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70년 전 사진 속 청년과 똑같은 얼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준혁의 물음에 김태수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현실이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다음 날 준혁은 대학 시절 은사였던 역사학 교수 정민석에게 연락했다. 정 교수는 한국전쟁사 전문가로 특히 개인의 구술사와 미시사에 관심이 많았다. 준혁아, 이게 정말인가? 정 교수는 준혁이 보낸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953년 사진, CCTV 영상, 박성환 할아버지의 수첩. 믿기 어렵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준혁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다. 사진을 먼저 분석해보자. 정 교수는 1953년 사진을 확대했다. 배경에 보이는 군복, 장비, 건물. 이건 분명 1953년 전후의 사진이야. 군복의 형태나 배경의 건축물로 봐서 조작된 사진도 아니고
그는 CCTV 영상에 놓인 얼굴을 옆에 놓고 비교했다. 얼굴의 골격이 일치해, 관골봉의 너비, 안아의 각도, 하악각의 모양. 생체 측정학적으로 동일 인물일 확률이 95% 이상이야. 그럼 정말. 하지만 문제는 나이지. 정 교수가 말했다. 1953년에 25세였다면 지금은 97세여야 해. 그런데 CCTV 속 인물은 아무리 봐도 80대 중반 정도로 보여. 게다가 건강 상태도 90대라고. 보기엔 너무 좋고. 정 교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이 사람이 정말 1953년에 그 청년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노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 거야. 둘째는요?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닐 가능성.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 교수는 박성환 할아버지의 수첩을 들었다. 내 할아버지도 느꼈던 것 같아. 그분은 천사였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봐. 1953년 그날 할아버지는 뭔가 보통이 아닌 것을 목격한 거야. 정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1953년 7월 12일 최전방에서 있었던 전투 기록, 부상자 명단, 야전병원 입원 기록. 여기 있네. 박성환, 이병. 1953년 7월 12일 오전 6시 35분. 제7야전병원에 이송. 다리 골절 및 이도 화상. 하지만 정 교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를 이송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 보통은 구조자의 이름이나 소속이 기록되는데 마치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 그럴 리가. 더 이상한 건 정 교수가 다른 기록을 펼쳤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조된 병사들. 하지만 모두 구조자가 불명이야. 마치 귀신이 구해준 것처럼. 준혁은 전율을 느꼈다. 정 교수는 계속 설명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꽤 있었어. 전사 직전에 나타나 구해준 정체불명의 군인. 어떤 이는 흰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빛나는 군인이었다고 해. 모두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지. 혹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이 그런 존재라면 왜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온 걸까요? 정 교수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마도 약속 때문이 아닐까? 내 할아버지는 70년간 그분을 찾았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어쩌면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닿은 거야. 일주일 후 준혁은 또다시 경비실에 있었다. 정 교수도 함께였다. 그들은 매일 밤 대기했다. 노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12월 4일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김태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1953년에도 이맘때 눈이 내렸을까요? 정 교수의 말에 준혁은 할아버지의 수첩을 펼쳤다.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7월이었지만 유난히 추웠다. 아침에 이슬비가 내렸고 땅은 진흙탕이었다. 7월이었네요. 여름인데도 추웠다니. 그때 김태수가 소리쳤다. 나타났어요. 모니터에 노인이 보였다. 이번에는 백일동이 아니라 아파트 정문이었다. 노인은 눈 내리는 밤거리를 천천히 걸어 정문으로 들어왔다. 그의 회색 코트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가봐야죠. 준혁이 일어섰다. 정 교수와 김태수도 따라 나섰다. 그들은 로비에서 노인을 기다렸다. 노인은 로비로 들어오다 멈췄다.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준혁이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개할 분들이 있어요. 준혁은 정 교수와 김태수를 소개했다.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죠? 정 교수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 이름을 알면 저를 찾으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찾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대체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중요한 건 박성환 어르신께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늦었지만 준혁은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 90세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다.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많이 늙으셨네요.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하시군요. 1953년 그날과 똑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눈빛.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준혁이 말했다. 1953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의 수첩에는 기억나는 것만 적혀 있어서. 노인은 로비의 소파에 앉았다. 그들도 따라 앉았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마치 7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1953년 7월 12일 새벽 6시.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최전방 참호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군의 기습 포격이 시작됐죠. 우리 부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참호 여러 곳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너진 참호들을 확인하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죠. 달려가 보니 한 이병이 잔해에 깔려 있었습니다. 박성환 이병이었죠. 노인은 눈을 떴다. 그 눈빛은 70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화상을 입었죠. 더 큰 문제는 탄약 상자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몇 초 안에 폭발할 상황이었죠. 저는 그를 끌어냈습니다. 폭발 직전에. 그리고 업고 뛰었습니다. 2km를 넘게 제7야 전병원까지. 정 교수가 물었다. 2km를 사람을 업고 뛰었다고요? 그것도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야전병원에 도착해서 의무병에게 그를 맡겼습니다. 의무병이 제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이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노인은 준혁이 가져온 1953년 사진을 꺼냈다.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남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셨어요. 70년을 더 사시면서 가족을 만들고 손자들을 보시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1953년 이후 나는 박성환 어르신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퇴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물론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저 가끔 확인만 했습니다. 노인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1960년대 초반 그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될 뿐이죠. 나는 그들의 결혼식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1963년 그의 처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혁 씨의 아버지시죠. 나는 병원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박성환 어르신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을.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70년 동안 이 노인이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1970년대 그는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금속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가끔 그 공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생각했죠. 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70년 동안? 나는. 노인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는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나의 임무였죠. 임무라니, 누가 시킨 임무인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1985년 박성환 어르신은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죠.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1993년 그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준혁 씨가 태어났죠. 나는 산부인과 앞에서 박성환 어르신이 손자를 안고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를 꼭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다짐하시던 모습도.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의 삶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0년 박성환 어르신은 공장을 정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계시지 못했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2015년 그의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박성환 어르신이 영정 앞에서 흐느끼시던 모습을 저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준혁이 물었다. 왜 그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당신을 찾으셨는데.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바뀌니까요. 박성환 어르신의 평범한 삶이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께 감사하고 싶어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라도 지켜봤던 겁니다. 멀리서라도 그분이 행복하게 사시는지, 웃고 계신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김태수가 물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박성환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노인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제가 1953년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혁 씨를 만난 거죠. 박성환 어르신의 손자를,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노인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성환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그분이 보여준 삶이 70년 동안 지켜온 삶이 제게 큰 의미였다고. 준혁은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요? 당신이 할아버지를 구하셨는데? 아닙니다. 노인이 말했다. 박성환 어르신이 저를 구한 겁니다. 무슨 뜻이죠? 준혁이 물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인은 소파에 깊이 앉았다. 그의 눈빛이 7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먼 과거로 향했다. 나는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수백 명도 넘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임무였죠. 나는 전쟁이 끝나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하지만 박성환 어르신을 구한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노인은 1953년 사진을 들었다. 그를 야전병원에 맡기고 떠나려 할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말했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미래 전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만들어갈 가족, 관계, 의미들 전체를. 정 교수가 물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신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는 수호자였습니다. 전쟁 중에 죽어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하지만 나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죠. 박성환 어르신을 만난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감사함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질 수 없었어요. 박성환 어르신의 그 말이, 그 눈빛이 계속 나를 붙들었으니까.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임무는 끝났지만 약속은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라도. 준혁은 전율을 느꼈다. 이 노인이, 아니 이 존재가 70년 동안 할아버지를 위해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나타나면 박성환 어르신의 평범한 삶이 흔들립니다. 그분은 저를 신처럼 떠받들 테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분이 웃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준혁을 보았다. 박성환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나는 이 아파트에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분은 이미 가신 후였습니다. 나는 천사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작별 인사도 못 드린 채. 그래서 49제가 끝난 후 다시 왔습니다. 제대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운명처럼 준혁 씨를 만난 거죠. 김태수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 박성환 어르신의 손자에게 제 마음을 전했으니까. 잠깐만요. 준혁이 소리쳤다. 가신다니.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70년간 이곳에 머문 것도 박성환 어르신 때문이었죠.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으니 나도 갈 때가 된 겁니다. 준혁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당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노인이 말했다. 언젠가 저 너머에서. 준혁 씨도 당신의 할아버지도 나도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노인은 일어섰다. 그리고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 사세요. 준혁 씨,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노인은 로비를 걷기 시작했다. 정문으로.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준혁과 정 교수, 김태수는 그를 따라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다. 당신은 박성환 어르신 외에 누구를 더 구하셨나요? 노인은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백 명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합니다. 모두. 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박성환 어르신 한 분뿐이었죠. 왜죠? 대부분은 제가 구한 것조차 몰랐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되었으니까.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모르는 거죠. 노인은 준혁을 보았다. 하지만 박성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제 얼굴을 보셨고 제 손을 잡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를 70년 동안 기억해 주셨죠. 찾아주셨죠. 그것이 제게는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노인은 정문 앞에 섰다. 밖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이제 갑니다. 준혁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의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전해주세요. 제가 왔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리고 그분 덕분에 나도 행복했다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이것을.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군번줄이었다. 1953년 당시의 것. 이것을 할아버지 재단에 놓아주세요. 제가 정말로 존재했다는 증거로.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군번줄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번호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희미하게 지워진. 당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성환 어르신 덕분에 나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기억될 자격을. 노인은 정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과 눈이 휘몰아쳤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성환 어르신을 대신해서라도. 노인은 눈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회색 코트가 점점 희미해졌다. 마치 눈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준혁은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김태수가 말렸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70년을 기다린 분이에요. 그들은 정문에 서서 노인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그리고 노인의 모습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CCTV 기록을 확인했을 때 노인은 정문을 나선 후 50m쯤 걸어가다 사라졌다. 말 그대로 사라졌다. 마치 눈 속에 녹아든 것처럼. 다음 날 준혁은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야산이었다. 눈이 산소를 덮고 있었다. 준혁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노인이 준 군번줄을 꺼냈다. 할아버지, 준혁이 말했다. 그분이 왔어요. 당신이 평생 찾으시던 그분이. 70년의 약속을 지키러. 준혁은 군번줄을 재단에 올려놓았다. 그분이 전하래요.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행복했다고. 70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다고. 준혁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분도 이제 가셨어요. 제 자리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날 그곳으로. 바람이 불었다. 눈이 휘날렸다. 그리고 준혁은 느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그리고 저 노인의 온기가 함께 자신을 감싸는 것을. 산소를 떠나며 준혁은 뒤돌아보았다. 재단 위의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다. 70년 전의 약속이 70년 후에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준혁은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며 또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편지 한 통.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혁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손자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분을 만났을 것이다. 내가 70년간 찾던 그분을. 준혁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953년 그날,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나는 보았다. 그분의 눈에서 빛나던 그 무언가를. 인간의 것이 아닌 더 높은 무언가를. 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천사든 수호신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70년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 나는 그 7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며 의미 있게 살려고. 그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준혁아, 그분이 나타나거든 꼭 전해다오. 박성환은 당신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가는 것이 아쉽지만 나는 행복하다.
내 손자인 내가 대신 만나줄 것을 알기에 잘 살아라. 준혁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의 정체도, 약속도, 그리고 완성될 운명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2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그 노인이 70년 만에 제대로 된 만남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준혁은 결심했다.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노인이 바랐던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삶을. 그것이 70년의 약속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